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민현생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녹음하는 날이 3월 5일인데요. 경칩이에요. 오늘 살짝 흐린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좀 있고,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슬슬 개구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개구리를 기다려 봅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 제가 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봄보다 여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날씨 좀 따뜻하고 좀 두꺼운 옷도 내려놓고 맥주도 나가서 한잔 하고, 야외에서 먹는 맥주가 조금 그립습니다. 오늘 맥주 사전 그냥 해버리려고요. 저번 시간에 맥주 사전을 하나도 못하고 맥주 이슈를 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려서 오늘 맥주 사전을 그냥 쉬엄쉬엄 좀 재밌게 천천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뭐 재밌는 소재들도 오늘 많아서 맥주 사전을 통해서 맥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쭉 가져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우리 맥주 사전 펍부터 시작하거든요. 펍부터 한번 재밌는 이야기 진행해 보죠. 두 번째 노래는 시간, 김도향 시간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사전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펍이에요. 펍은 뭐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익숙한 주제이실 텐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솔직히 펍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뭐 맥주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펍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 그 다음에 맥주가 왜 정치적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 이 펍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다 이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펍이고요. 펍은 일단 기본적으로 퍼블릭 하우스의 준말입니다. 퍼블릭 하우스, 공공집 뭐 이런 거죠. 뭐 동네 술집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펍이라고 하는 것이 퍼블릭 하우스라는 것의 준말이기 때문에 퍼블릭 하우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펍, 태번, 여관은 서양 사회 역사의 토대로서 수많은 나라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지역 커뮤니티, 중요한 사회적 공간, 심지어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렇죠. 원래 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태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서양 역사에서는 더 먼저 있었던 술집이죠. 근데 이 태번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술집뿐만 아니라 숙박도 제공하고 그다음 음식도 제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연, 뭐 여러 가지 뭐 매춘,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같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태번이 처음에 시작됐던 그 이유가 로마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을 건설하면서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건설을 했죠. 그 도로를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럽에 가면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도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 돌로 깔아놨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도로가 깔리면서 이제 무역이나 교류가 활발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중간에 쉬어갈 공간이 필요했고 그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에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뭐 숙박도 제공하고 뭐 공연도 하고 뭐 카드도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문화들이 거기서 같이 이제 있던 것이죠.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진짜 뭐 판타지 영화 말고 진짜 판타지 영화도 마찬가지네요. 보면은 사람들이 막 뭐 술 먹는 공간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태번이라고 원래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태번이 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는 통화가 되게 중요했어요. 화폐라고 하는 그 교환 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화폐가 실제 활발하게 발행이 됐고 또 교환이 됐죠. 그 화폐 어떤 경제가 발달하면서 태번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됐죠. 화폐가 없었으면은 실제 태번이라고 하는 어떤 술집 혹은 여관 이런 공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 태번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들이 사라져 버려요. 중세 시대에 이제 교류가 단절되고 이러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지역에서 있는 술집들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태번 문화가 더 발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약간 중단이 되죠. 중세 시대 때는 또 그 귀족들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나와서 뭘 사 먹지 않았습니다. 뭘 나와서 뭘 사 먹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지 나가서 귀족이 뭘 사 먹는다. 이거는 귀족한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허용되지 않는 문화였어요. 실제 동네에서 나가서 뭐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평민이나 하층민들의 얘기였고, 그리고 뭐 돈을 준다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던 돈을 주고 먹는 거 그냥 물물 교환으로 먹거나 뭐 이런 거였죠. 대부분의 이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에일 하우스 뭐 이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술을 팔거나 혹은 외춘을 하거나 뭐 이런 조그만 가게들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디 가도 막 술을 팔고 막 돈을 내고 뭐 먹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던 시스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 화폐 경제가 굉장히 이제 극도로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만들어졌던 어떤 공간들, 문화들이 바로 이제 펍으로 우리가 집약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 커뮤니티, 중요한 사회적 공간,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중세 시대 후반, 르네상스 이후 산업혁명 시대 전까지 있었던 그런 시대에도 있긴 있었지만 되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펍의 형태는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여기 보시면 20세기까지만 해도 노동계급과 중하류 계급이 펍에 가는 것이 일과 가정 외에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활동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에 그 노동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재편이 되면서 막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자라는 계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동자라는 계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태어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노동자 계급들은 하루에 거의 뭐 14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귀족들이야 혹은 자본가야 즐길 거리가 많았죠. 이들이 즐길 거리 뭐 연극도 보러 가고, 오페라도 보러 가고, 뭐 배도 타러 놀러 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여가가 있었지만, 하루에 거의 3분의 1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쉬나요? 그렇지 않죠. 뭐 집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공간이 아니었죠. 진짜 굉장히 열악한 공간이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수 시설도 없었고, 그냥 뭐 똥오줌이 바닥에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뭐 이랬던 도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대도시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빈민촌들에 가면,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던 빈민촌들에 가면 굉장히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떤 공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펍이었어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월급을 받는 날이면 항상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혹은 독주를 또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주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힘들기 때문에 이 일상의 어떤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빨리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독주를 또 싸구려 독주, 뭐 진이나 아니면 보드카 같은 싸구려 독주를 마셨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뭐 커뮤니티가 망가지고, 심지어 이제 노동의 질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처음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독주를 먹는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방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술에 쩔어 있으면
고통을 잊을 수가 있고 불만이 줄어들고 또 어떤 정치에 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얘기한 것들이 바로 맥주였어요. 독증만 마시고 맥주 마셔. 그리고 맥주를 마시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취하긴 취하지만 독주 먹는 것처럼 취하진 않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펍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근데 친구들이 그냥 있는 거죠. 친구들이 있고 가면 뭐 누구 만나자 약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왔어? 무슨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루 고단함 입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펍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각 커뮤니티, 각 마을, 각 도시의 중심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하우스가 된 거예요. 이름이. 자, 읽어볼까요? 산업혁명 기간 동안 여관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사람과 돈 그리고 재화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정치운동이 활기를 띠는 장소였고 이례적으로 성공한 모든 혁명들은 주전바닥에 맥주를 잔뜩 머금은 톱밥 위에서 혁명의 불씨를 피웠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노동자들이 모이게 되고 또 정치가 이제 의회 정치가 활성화되면서부터 노동자 계급들이 뭉쳐서 정치 세력이 되고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중심 공간이 바로 이 펍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맥주홀이었고 이들이 야외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를 자주 당했기 때문에 실내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운동과 뭐 혁명 같은 것들을 자주 얘기가 오가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펍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맥주가 왜 정치와 어울리는지 다른 술과 달리 정치를 얘기할 때 맥주가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의회 민주 정치가 태동했었을 때 같이 그런 것들이 담론이 얘기되는 공간에 항상 같이 있었던 게 맥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와 맥주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는 와인도 없고 뭐 보드카도 없죠. 위스키도 없어요. 그거는 다 위쪽에 귀족이나 자본가 계급들의 술이었거든요. 노동자들의 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와 정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 노동자, 그다음에 뭐 혁명, 펍, 맥주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펍은 단순히 노동자와 예비 급진주의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장소만은 아니었다. 많은 장인들에게 펍은 지나가는 상인을 만나거나 단골 고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거실이자 시장이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작고 사적인 공간, 작은 방에 사무실을 차렸을지도 모른다. 실제 차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펍 안쪽에 조용한 곳에 작은 사무실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방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비번인 경찰이나 지역 고급 목사님들이 몰래 쉐리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다. 이제 지금 바와 펍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거든요. 그 바가 뭐고 펍이 뭐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양주나 위스키나 특히 이제 뭐 칵테일 이런 것들을 마시는 공간을 바라고 생각하는데 펍에는 그럼 위스키나 뭐 이런 것들을 팔지 않나요? 외국엔 다 팔아요. 맥주가 위주긴 하지만 펍에도 팝니다. 그러면 펍과 바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펍과 바의 차이도 결국은 커뮤니티의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죠.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공간을 좀 즐기기 위해서, 나 혼자 시간을 즐기기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라는 공간은 누구랑 얘기하거나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술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공간, 목적이 있어서 가는 공간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커뮤니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특별하게 약속을 잡아서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그냥 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던 예가 그거죠. 바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려서 술 한잔 하는 가는 공간. 펍은 일단 집에 가.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어. 그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가는 공간. 술을 마시러. 그게 바와 펍을 가장 뭐랄까요, 좀 단순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펍은 뭐 닭싸움부터 뭐 소녀들의 춤과 간이 볼링 대회, 펍 퀴즈, 공포를 유발하는 가라오케 밤까지 뭐 일종의 레크리에이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21세기 펍 비즈니스는 음식 중심의 가스트로 펍부터 미국에서 인기 있는 캐주얼 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대적인 진화와 변화를 겪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죠. 21세기 펍은 음식이 중요한 공간이 됐죠. 바는 약간 음식보다는 뭐 간단한 것들, 뭐 치즈나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술이 좀 핵심인 공간이라고 하면, 요즘 펍은 맥주뿐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같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 되고, 그걸 근데 가스트로 펍, 비스트로 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부 국가들에서는 펍들이 급속도로 문을 닫으면서 마치 존재감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 펍과 브루어리 탭룸의 증가는 펍들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브루펍이 있죠. 브루펍이 있고 탭룸이 있어요. 브루펍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브루펍이 뭐예요? 직접 만든 맥주를 파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음식도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브루펍은 음식과 맥주, 그러니까 레스토랑과 브루어리가 만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탭룸은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보다는 그냥 맥주 한 잔, 이렇게 그러니까 술 자체가 그러니까 맥주가 중요한 거죠. 탭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단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인데 탭룸이고, 브루펍은 음식이 역시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독립맥주공장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브루펍이죠. 만든 맥주를 직접 제공하는 공간인데, 역시 그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펍들은 지역 서비스가 중단된 곳을 만들어져 우체국, 농부의 가게, 임시도서관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도 펍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는 또 어떤 사회적 문제로 또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되게 웃기죠. 우리 술집이 사라지는데 이게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웃긴데, 어쨌든 펍이라고 하는 게 영국 문화에 되게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많아져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런 펍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썼던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펍을 만들어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펍이 망한 건 뻔하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지분에 참여해서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로 펍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영국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그러니까 버려진 한옥들을 다시 만들어서 카페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버려진 성당을 이용한 카페들도 있고, 그렇게 어떤 지역적인 의미, 진정성이 있는 공간을 다시 재활용해서 카페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데, 저는 이게 브루펍에도 조금
많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람들은 진정성이 보이는 곳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의 모습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버려진 한옥, 뭐 100년 된 한옥, 버려진 성당, 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절 이런 곳들에다가 뭐 부루펍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공간 자체가 다시 살아날 때 옛날의 공간, 옛날의 어떤 그런 목적들은 아닐지라도 즐기러 가는 거죠, 공간을.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 인테리어 그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부루펍이나 펍들이 뭐 버려진 창고라든지 항구에 있었던 뭐라든지 제가 제주도 이번에 가보니까 제주도에도 그 마을회관, 버려진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큰 인상을 받고 왔는데 그런 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펍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뭐 독립맥주공장을 앞으로 더 확장할 때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브루펍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제 요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펍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얘기했네. 뭐 몇 분이나 얘기한 거야? 한 20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빨리 넘어가겠다. 그죠? 펌킨에일. 펌킨에일은 빨리 넘어가죠. 이 펌킨에일은 지은이가 굉장히 재밌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가 대차 대조 표상 인류 행복과 아름다움에 공헌한 자본이라면 펌킨에일의 탄생은 확실히 부채로 기입할 수 있다. 이거 번역할 때 죽을 뻔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크래프트 맥주가 긍정적인 우리에게 자본이라고 하면 펌킨에일의 탄생은 부채, 그러니까 항상 자본 안에 부채가 있거든요. 그 부채로 기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 가을 맥주는 구운 호박을 사용하여 맥주의 풍미와 발효성, 발효당을 더해준다. 보통 끓임 단계에 넣거나 종종 당화 단계에 넣지만 이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뭐 답이 없죠, 뭐. 일단 펌킨에일은 그거 뭐죠? 가을에 하는 거? 그 할로윈, 할로윈 맥주로 나왔어요. 할로윈 맥주 나왔고 할로윈의 대표적인 게 그 호박이잖아요. 그 호박을 넣어서 맥주를 만들어서 그걸 펌킨에일이라고 하면서 항상 그 할로윈의 그 호박 귀신 그런 모습들을 라벨에 많이 넣죠. 호박에서 나오는 채소의 단맛이 미묘하고 섬세한 몰트 캐릭터를 덮어버리면 펌킨에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떤 브루어들은 시대에 맞춰 계피와 정향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곤 하는데 오히려 이는 향과 풍미를 거칠고 불균형하게 해 맥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펌킨에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솔직히 저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호박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맥주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감을 만들 수 있나? 라는 것에는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호박 향 자체가 별로 도드라지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호박을 먹으면 물론 단호박을 먹었을 때 그 특유의 그 호박 향이 느껴지진 하지만 그 향이 굉장히 또렷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호박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부재료가 맥주에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조금 들어가지만 존재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향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나몬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카카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만 들어가도 존재감이 확 올라오죠. 뭐 바닐라 빈 같은 거는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바닐라의 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맥주에서 확 자기 존재감을 표출하고 또 우리는 바닐라 빈이 들어갔으면 맥주에는 바닐라 향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재료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비싼 부재료를. 그렇죠. 그러니까 부재료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브루어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뭐 저의 예를 들어보죠. 저는 일단 맥주를 마셨을 때 그 부재료가 들어간 존재감이 맥주에 반드시 묻어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약하게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묻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재료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부재료 자체가 맥주의 전반적인 향미 밸런스를 해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에 따른 부재료가 조금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닐라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스타우트나 포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죠. 바닐라 스타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게, 바닐라가 황금색 맥주에 들어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스타우트 까만색 맥주에 들어가서 어떤 초콜릿 향이나 커피 향과 어울렸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그건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콰드루펠 이런 데가 바닐라 빈을 넣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밸런스가 좀 안 맞잖아요. 향미 밸런스가.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런 것들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상업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측면이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맥주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아마 그런 실험을 별로 안 해볼 거예요. 홈브레잉 같은 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실험이긴 하지만, 근데 이 펌킨, 이 호박이라고 하는 재료는, 특히 단호박이라고 하는 재료는 자체 단맛도 있지만 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펌킨 에일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펌킨 에일 쭉 마셔보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은근한 그런 어떤 호박스러운 향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어울리는 건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그게 과연 즐거운가? 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이 책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미상 재미로 우리가 할로윈 때 만드는 스페셜 비어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P가 끝났고요. 이제 Q로 들어갑니다. Q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Q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죠. 세 번째 노래는 윤종신의 막걸리나. 주인이 좀 무례하네요. 아저씨들 영업 끝났다니.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 막걸리나 듣고 왔고요. 자, Q로 우리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죠. 요즘 아주 작은 브루어리조차 장비가 잘 갖춰진 연구소에 품질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 QA라고 하는 주제고요. 품질 보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품질 보증은 맥주의 기술적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는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과 기타 품질 이슈를 체크하여 시간이 지나도 맥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브루어리에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 각 배치마다 소량의 맥주를 채취한다. 맥주의 모든 화학적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고성능 장비 외에도 전문 테이스터가 맥주를 직접 평가하는 정성적 검사를 통해 맥주의 출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큰 브루어리들 얘기죠. 작은 브루어리에서는 쉽지 않죠. 이렇게 QC, Q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대형 맥주 회사에서 가능하고요. 물론 꾸준히 테이스팅도 하며 어떤 맥주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테이스팅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어떤 그런 검사들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채취해가지고 화학제로 분석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R이네요. R. 빨리 달려갑시다. 라들러 나네요. 라들러 앤 샌디. 라들러 에일 또는 라거 맥주를 무알콜 탄산수 또는 과일 주스와 혼합한 음료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칵테일이죠. 일종의 맥주 칵테일인데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디젤, düsseldorfer 알트비와 콜라. 디젤 꼭 알트비와 콜라를 섞은 건 아니고, 디젤이라고 부르면 어두운 맥주와 콜라를 섞은 겁니다. 이걸 디젤이라고 불러요. 베를린에도 있고 독일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변주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 우리가 맥주에 섞어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맥주 순수령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바에 가서 혹은 펍에 가서 라들러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맥주랑 소다 섞어서 바로 줍니다. 바이스비어에 섞어주기도 하고 라거에 섞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처럼 디젤처럼 어두운 라거에 콜라를 섞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메뉴판에 있어요.
아직은 라들러와 샌디가 대세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누군가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라들러와 샌디가 크래프트 맥주계에서 차기 인기 품목이 되고 단정한다. 라들러는 얘기 없네. 라들러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뭐랄까 밝은 맥주에 이렇게 소다를 타는 걸 의미하고요. 라들러 자체가 자전거를 뭐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떨어지잖아요. 음료수를 타면은 그래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맥주 칵테일을 라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격한 잣대로는 샌디가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을 만드는 다양한 혼합 음료가 있다. 스네이크 바이트는 맥주와 시더를 섞은 것이고 악명 높은 터보 샌디는 맥주와 하드 레모네이드를 아주 세련되게 혼합한 것이다. 라들러는 독일, 샌디는 미국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맥주 순수주의자들은 이 라들러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판을 가하기도 하는데 요즘 이렇게 칵테일 이런 것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또 낮은 알코올 도수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뭐 독일에서 이렇게 먹는 게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먹는 또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 달아요. 이렇게 맥주에다가 음료수를 타면 너무 단맛이 세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음용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들나 샌디, 뭐 스네이크 바이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디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레이트비어 나네요. 레이트비어가 이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레이트비어닷컴은 크래프트 맥주계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자리매김 하고 있다. 뭐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지금은 솔직히 많이 관심,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긴 했어요. 옛날 레이트 비어의 점수로 그 맥주의 어떤 품평을 많이 평가하곤 했죠. 레이트 비어는 본질적으로 맥주를 평가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개인 유저들에게 맛있는 모든 맥주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시음기를 남기도록 한다. 그쵸? 때론 혼란스러운 맥주 시장에서 이와 같은 집단 평가는 맥주 선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사이트는 자체 하위 문화를 만들고 있다. 맥주 축제에 가봐라. 거기에서 시음기 점수표 포스트잇 빈 맥주잔들이 많이 모여놓여있는 테이블 한두 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레이트 비어 팬들이다. 성실하게 보인 이들은 맥주 순위를 정하고 아주 진지하게 자발적으로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장 많은 리뷰를 작성한 사람은 맞춤형 인사와 같은 지위에 오르기도 한다. 그쵸? 레이트 비어 뭐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했죠. 레이트비어닷컴. 지금은 뭐 다른 어떤 사이트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레이트비어 같은 경우는 안우저부 씨의 아마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AB 윈베부의 인수가 되면서 좀 그런 진정성을 좀 잃었죠.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좌우했습니다. 넘어가죠. 라우크 비어. 라우크 비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뭐 많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죠.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라우크 비어 즉 훈연 맥주는 간접 건조를 통해 몰트를 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되자 사람들에게 매몰과 사라졌다. 그 훈연 맥주, 예전에는 이제 몰트를 만들 때 나무를 태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연 향이 나무를 태워서 나는 향이 메가에 입혀지게 됐고 맥주에서는 그 훈연 향이 났었죠. 그런데 1650년인가? 하여튼 그때 할스 맞을 겁니다. 니콜라스 할스 맞아야 되는데 니콜라스 할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몰트 건조기를 만든 거죠. 뭘 이용해서? 코크를 이용을 해서 메가를 건조시키는 메가를 만드는 그런 가마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 훈연 몰트는 대부분 사라졌죠. 예외 중 하나가 밤베르크 주의 북부 바바리아 지역인데 이곳 사람들은 훈연 몰트를 선택하여 맥주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밤베르크 모든 양조장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슈랭케를라, 그 다음에 슈페tsi알, 뭐 이 정도가 대표적이에요. 밤베르크 가면은 모든 맥주가 훈연 맥주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밤베르크 주위의 많은 맥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스너, 둔켈 이런 걸 만들고요. 이제 구도심에 있는 슈페tsi알하고 그 다음에 밤베르크 슈랭케를라 요 정도가 이제 훈연 몰트를 갖고서는 라우크 비어를 만드는 곳이죠.
라우급은 특정 스타일의 맥주라기보다 거의 기술 또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우급 비어는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라우급 비어, 뭐 바이젠, 라우급 비어 우어복, 라우급 비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들 서브 카테고리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메르첸, 헬레스, 복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라거에 사용되는 비훈연 메가를 훈연 메가로 단순 대체한 기법이다. 메르첸은 맞고요. 복도 맞는데 라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슈렌케를라 라거 같은 경우는 훈연 몰트가 좀 사용되지 않고요. 오히려 크라우첸이라고 하는 그 밝은색 라거의 훈연 라우크 비어가 새로 다른 어떤 그 카테고리로 다른 브랜드 다른 카테고리로 있죠. 기본적으로 달콤하고 풍성한 비치우드 풍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몰트함을 가진 라거 스타일로 양조한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바이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펠복, 그렇죠. 도펠복 라거긴 한데 바이젠도 있어요. 비록 확실한 역사적 선례가 있긴 하지만 망친 라거처럼 보이는 라우크 비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호불호가 분명히 나눈다. 그쵸. 이건 호불호가 나누는 맥주고, 그런데 그 밤베르크에 가서 먹는 라우크 비어는 대단히 맛있습니다. 대단히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정도의 퀄리티를 먹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 슈렌케를라에서 먹는다는 그런 기분도 있고, 또 바로 만든 맥주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신선함,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밤베르크 슈렌케를라나 슈페찌알에서 먹는 라우크 비어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끼고 음용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슈렌케를라에서 만드는 이제 몰트, 훈연 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크나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너도밤나무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죠. 이번에 저희가 투어 가려고 하거든요. 밤베르크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슈렌케를라 당연히 갈 건데, 슈렌케를라 이제 펍만 주로 가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양조장 투어를 꼭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훈연 몰트를 만드는 그 가마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서, 원래는 그런 투어 코스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특별히 부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허락을 받은 건 아닌데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슈렌케를라는 많이 갔죠. 그런데 그 양조장은 가본 적이 없어요. 양조장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 슈렌케를라 그 가스트하우스 위로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양조장이에요. 그래서 슈렌케를라 가스트하우스에 있다 보면은 그 위쪽에서 뒤에 맥주를 실은 트럭이 내려와서 맥주를 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 슈렌케를라 가스트하우스에서 파는 맥주는 배럴에서 담겨와요. 배럴에. 바로 양조장에 바로 배럴에 담겨와서 바로 서빙되는 맥주이기 때문에 그 맥주가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맛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9월에 저희가 투어를 가면 이런 경험은 아마 평생 한 번일 것 같아요. 평생 한 번.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번 여행에 같이 가셔서 슈렌케를라 갓 만든 슈렌케를라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슈렌케를라를 만드는 양조장에 들어가서 한번 그 훈연 몰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한번 보시고 훈연 몰트를 직접 한번 씹어도 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더 하나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더 따뜻한 봄날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